대한민국의 위성이 일본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이 한마디에 도쿄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30년간 8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일본이 15년간 첨단 기술로 동해를 장악했던 해양 정찰 영역입니다. 한국이 따라잡을 리 없지.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엘리트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포구속 누리호가 치솟은 바로 그 순간 SAR 위성이 독도 인근 85m 잠수함을 포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625 피난민 할아버지 눈물과 함께 목격한 그 장면이 일본 전문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동부가 판도를 바꾼 48시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무릎 위에 놓인 브리핑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토 류노스케, 55살, 일본 국립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전직 해상자위대 잠수함 장교. 그게 바로 저였죠. 이번 한국행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를 참관하는 국제대표단에 제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의아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 하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외교적 제스처가 필요했던 거겠죠.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고 일본 정부도 이웃나라의 우주 발사를 무시할 순 없었으니까요. 파일 속 자료들을 훑으며 저는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누리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라고 하더군요.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분명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발사체 기술에서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 독자 발사에 성공했다니 빠른 추격이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추격은 추격일 뿐. 저는 브리핑 자료 한 귀퉁이에 적힌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점차 따라오고 있으나 정찰해양 안보 영역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 제가 직접 작성한 평가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지켜왔고 정찰 위성과 잠수함 기술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해왔으니까요. 승무원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해 바다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인천의 해안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주변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망, 현대적인 항만 시설들. 확실히 달라진 풍경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자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은 깨끗했고 효율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서울역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곧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점점 가까워졌죠. 한강이 보였고 그 위로 수많은 다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자리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10년 전쯤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많이 다르네요. 그때보다 많은 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제력과 IT 분야에서 성장한 건 인정하죠. 도시 풍경도 확실히 현대적이고요. 하지만 안보 인프라는 어떨까요? 정찰 위성은, 해양 감시, 능력은 그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브리핑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였죠. 내일 그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KTX는 빠르게 움직였고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윽고 평야와 산들이 나타났죠. 저는 파일 속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누리호의 모습이었어요. 하얀 기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 그 문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이어졌죠. 발사체 기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SAR 위성은요? 합성 개구 레이더, 비와 구름을 뚫고 지표를 관측하는 기술. 일본도 아직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분야였어요. 한국이 그걸 따라왔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늘 추격자였습니다. 빠르긴 했죠. 열심히 따라왔고 때로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는 추격자일 뿐 선두주자가 될 순 없다고 믿었어요. 대전역에 도착했을 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브리핑 자료를 훑었어요. 내일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우연 시설 견학, 누리호 조립동 방문, SAR 위성 프로젝트 브리핑, 그리고 모레는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해서 발사를 참관하는 거였죠. 저는 파일을 덮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교적 의뢰, 그게 전부겠죠.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했고 일본 정부는 이웃나라를 무시할 수 없어서 저를 보낸 겁니다. 저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면 됐어요. 적당히 감탄하고 적당히 칭찬하고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면 그만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영원한 추격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장했어요.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지만 해양 안보와 정찰력만큼은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과 기술을 쌓아왔으니까요. 그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확인될 겁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대전 호텔에서 잠들기 전 저는 도쿄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 한 통을 확인했습니다. 방위성 해양전략국 쿠로다 국장의 메시지였죠. 작전 승인, 예정대로 진행.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전 도쿄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참석했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장소는 아카사카의 한 전통 요정이었죠. 겉으로는 그저 고급 일식당처럼 보였지만 그곳 지하 밀실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건 아라이 게니치였어요. 쇼와회 대표,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보수 우익 원로들의 모임인 쇼와회는 표면적으론 친목단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세력이었죠. 다카이치 총리, 고이즈미 방위상, 아라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요. 독도와 동해입니다. 아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해역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요. 한국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동안 우리는 바다 밑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균형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전문가 자문으로 초청받은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언제나 민감했고 자칫하면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으니까요. 쿠로다 국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코드 네이비 섀도우, 소류급 잠수함 한 척을 독도 북서쪽 공해상으로 보내는 작전입니다. 명목은 장거리 항해 시험과 정보 수집이고요.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아직 독자적인 정찰 위성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국 위성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대잠 감시 능력도 제한적이죠. 우리 잠수함이 발각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때 다카이치 총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토 선생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은 여전히 우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SAR 위성 기술도 아직 시험 단계에 불과하고요. 소류급 잠수함의 은밀성을 고려하면 발각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제 대답은 자신 있었어요. 데이터와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요? 쿠로다가 대답했어요. 정례 훈련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해상에서의 항해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항의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아라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국이 하늘만 쳐다보고 로켓에 환호하는 동안 우리는 바다 밑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작전은 승인됐고 누리호 발사 시점에 맞춰 진행되기로 했죠. 저는 자리를 뜨며 뒤를 돌아봤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난처한 표정이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한국은 우리 잠수함을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경험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소류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였고 우리 승무원들은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쿄의 야경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대전의 호텔방에서 쿠로다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작전 승인, 예정대로 진행. 잠수함은 이미 출항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독도 북서쪽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겠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모를 거야. 우리가 바다 밑에 있다는 걸. 그렇게 믿으며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항우연을 방문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됐든 해양 안보만큼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세계관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8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제가 봤던 그 초라한 건물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거대한 유리 외벽의 본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뒤로 여러 동의 연구동과 조립시설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를 맡은 과기부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까지 뻗은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옆에는 역대 발사 성공 기록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돼 있었습니다. 확실히 많이 변했네.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래도 정찰 위성 기술은 다르겠지. 발사체를 띄우는 것과 실제 군사정찰 능력을 갖추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10명 남쪽 되는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그중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재민입니다. SAR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죠. 기술도 예산도 사람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직접 설명을 맡았죠. SAR 합성 개구 레이더는 기존 광학 위성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레이더 파장을 쏘아서 반사파를 분석하기 때문에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밤이든 상관없이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죠. 화면에 떠오른 영상은 놀라웠어요. 먹구름으로 뒤덮인 해역인데도 파도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파고의 높이까지 측정되고 있었죠. 우리가 쏘아 올릴 SAR 시험 위성 군집은 4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을 담당하면서 동일 해역을 15분 간격으로 재스캔할 수 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인상적이긴 하네. 하지만 시험 위성이잖아.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멀었을 거야. 그때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SAR 영상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더니 실시간 데이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미 궤도에 있는 선행 시험 위성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동해 해역을 스캔하고 있는데요. 화면이 전환됐어요. 동해의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파도 패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 작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죠. 이건 어선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연 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독도 북서쪽 해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타원형의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주변 파도 패턴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상한 웨이크 시그니처가 포착됐습니다. 길이는 대략 85m 정도로 추정되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5m. 소류급 잠수함의 길이었죠. 속도와 방향을 분석해보니 일반 선박과는 다른 패턴입니다. 수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수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재민 박사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독도 북서쪽 30km 지점. 정확히 코드 네이비 섀도우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설마 진짜 우리 잠수함을 찾아낸 건가? 한재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의 임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감은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혹시 고래나 대형 어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래의 움직임과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라면 생물체라기엔 너무 일정해요. 기계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설마 이 정도로 정확할 리가 없어. 시험 위성이잖아. 오차가 있을 거야.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림자의 형태, 이동 속도, 방향. 모든 게 소류급 잠수함의 특성과 일치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쏘아 올릴 신형 SAR 위성 군집은 해상도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고요. 한재민 박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어온 우위가 이미 깨진 건가?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조립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에 누리호가 누워 있었어요. 흰색 기체에 태극기가 선명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3단 로켓입니다. 1.5톤급 실용 위성을 고도 700km 궤도에 올릴 수 있죠. 안내하는 연구원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누리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가 47m.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그 화면으로 가득했어요. 독도 북서쪽 해역의 타원형 그림자. 85m 길이의 물체. 우리 잠수함. 한국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거야. 조립동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었고 그 눈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추격자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어느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한재민 박사와 수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30년을 버텨온 과학자의 눈빛.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얕봤던 건가?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로우주센터로 가는 버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참관단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 날씨면 발사 연기 아닙니까? 옆자리에 독일 연구원이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로켓 발사는 기상 조건에 민감하니까요. 속으로는 조금 안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발사가 연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항우연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타원형 그림자, 85m의 물체, 제 확신을 흔드는 모든 것들. 버스가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땐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참관단은 우산을 쓰고 서둘러 관제동으로 이동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사대 위에 서 있는 누리호의 실시간 영상이었죠. 폭우가 흰 기체를 때리고 있었고 주변은 온통 회색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사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한 직원이 설명했어요. 현재 기상 상황을 보면 어렵긴 하지만
예보상 자정 무렵부터 날씨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예보를 믿고 저먹구름을 봐. 날씨 운도 실력이라더니 이번엔 운이 없는 모양이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야외 참관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발사대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관람석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 각자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세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앉았어요.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쥐고 계셨고 비옷을 입고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에 쥔 태극기만큼은 꼭 붙들고 계셨죠. 저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일본 분이신가요? 네, 사토 류노스케입니다. 먼 길 오셨구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6.25 때 피난민이었습니다. 10살 때 부산까지 걸어 내려갔죠. 그때 봤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군이 주는 밀가루로 연명했고 천막에서 겨울을 났어요. 그때 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영 이렇게 살게 되는 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건가?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어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공장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길을 닦았습니다. 내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손자는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멀리 보이는 발사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주로 간다고 하네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할아버지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30분.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기적처럼 구름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관람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날씨가 풀린다. 발사할 수 있겠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폭우였는데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발사대 위에 누리호가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20분 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사대를 바라봤죠. 김선우 할아버지는 태극기를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0분 전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분 전 발사대 주변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연료 탱크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였죠. 1분 전, 50초, 40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관람석의 사람들이 함께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6, 5, 4, 3, 2, 1 발사. 순간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누리호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밀려왔죠. 누리호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얀 기체가 별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고 뒤로는 거대한 화염이 꼬리처럼 이어졌어요.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껴안고 있었어요. 김선우 할아버지는 태극기를 높이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 정말로 해냈어.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누리호는 이미 작은 점이 되어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확신, 믿어온 우월감, 한국을 추격자로만 봤던 시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어.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나라. 그리고 그 로켓 위에는 저희 잠수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의 눈물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밤하늘로 사라진 누리호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거지. 발사 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참관단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저는 관제동에 남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위성 궤도 진입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허락해줬거든요. 관제동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3호기 궤도 진입 확인.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재민 박사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4호기 궤도 진입 확인. 모든 위성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번엔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재민 박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그가 말했던 그 긴 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죠. 이제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연 씨가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몇몇 엔지니어들도 각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호기 SAR 활성화. 동해 해역 스캔 시작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전원됐습니다. 검은 배경 위로 파도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영상이었습니다. 광학 카메라처럼 선명하진 않았지만 파도의 움직임과 높이가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죠. 2호기 스캔 시작. 중첩 영상 생성 중. 2개의 영상이 겹쳐지며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파도 패턴이 더 선명해졌고 작은 어선들의 모습도 점으로 표시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3호기 데이터 수신. 독도 북서쪽 해역 고해상도 스캔 완료. 이수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박사님, 이거. 한재민 박사가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스크린 중앙에 타원형 그림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했어요. 길이, 폭, 이동 방향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길이 84.7m, 폭 9.3m, 속도 6노트, 방위각 320도. 이수연 씨가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웨이크 시그니처 패턴 분석 결과 잠수함으로 확정됩니다. 관제동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식별 가능합니까? 예. 함영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중입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매칭 완료. 일본 해상자위대 소류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신뢰도 92%.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 코드 네이비 섀도우.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작전. 한국은 절대 모를 거라고 확신했던 그 작전이 이렇게 명확하게 포착됐습니다. 한재민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지속 추적 체계를 가동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연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타원형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잠수함이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한국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잠수함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4호기 재스캔 완료. 동일 목표물 확인. 위치 업데이트 중입니다. 15분마다 위성이 같은 해역을 다시 스캔했고 그때마다 잠수함의 위치가 업데이트됐어요. 실시간 추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추적. 한재민 박사가 팔짱을 풀고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아주 무겁죠.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을 바쳐 만든 기술. 그 기술이 이제 한일 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재민 박사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셨군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소류급이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재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엔 아직 별들이 남아있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쪽 벤치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우위는 환상이었어.
일본의 해양 안보 능력, 정찰 기술, 잠수함 운용 능력, 그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아니, 어쩌면 앞서갔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메시지였어요. 작전 진행 중. 이상 없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 없다고요? 지금 한국은 우리 잠수함을 1분 단위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들켰습니다라고. 작전 실패입니다라고. 결국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새벽빛이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리고 제가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이요. 서울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재민 박사의 보고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SAR 영상을 오래 들여다봤답니다. 독도 북서쪽을 움직이는 타원형 그림자. 15분마다 업데이트되는 좌표. 그 옆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외교안보 수석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안규백 장관이 대답했어요. 항우연 데이터를 해군정보사령부에서 재검증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이 맞습니다. 신뢰도는 95% 이상입니다. 일본 측에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지만 정례 훈련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대잠 헬기와 구축함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해당 해역에 도달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이길 증거가 있어요. 먼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요구합시다. 그때 외교안보 수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각하, 일본 측이 부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데이터를 보여주면 됩니다. 좌표, 수심, 길이, 속도, 모든 걸 낭독하면서요. 그래도 부인하면 그때는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같은 시각, 도쿄 총리 관저 지하 회의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측 요청으로 급히 소집된 화상회의 준비 때문에 잠을 설쳤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옆에는 고이즈미 방위상과 쿠로다 국장, 그리고 아라이 게니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긴급 통화를 요청하다니. 다카이치 총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쿠로다가 대답했답니다. 아마도 독도 문제와 관련된 항의일 겁니다. 늘 하던 패턴이죠. 대응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잠수함은 어디 있습니까? 예정대로 작전 해역에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라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한국 측 참모들이 보였습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침착했답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안이라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경계하듯 물었어요. 현재 독도 북서쪽 공해상에 귀국 해상자위대 소류급 잠수함 한 척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고 정례 훈련 계획에도 없는 움직임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쿠로다가 재빨리 메모를 건넸어요. 부인하십시오. 다카이치 총리는 그 메모를 보고 입을 열었답니다. 대통령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해역에 우리 함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참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SAR 위성 영상이 나타났어요. 타원형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북위 37도 23분, 동경 131도 59분, 수심 60m, 길이 84.7m, 현재 속도 6노트로 남남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대통령이 좌표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15분마다 위치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15분 현재 위치는 새로운 좌표가 낭독됐습니다. 도쿄 회의실은 얼어붙었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쿠로다는 급히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SAR 위성이 찍은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발사된 위성 군집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어요.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해당 잠수함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대통령님. 30분입니다. 총리님. 화면이 꺼졌습니다. 도쿄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답니다. 쿠로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SAR로 우리 잠수함을 추적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고이즈미 방위상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가능합니다. 저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좌표, 수심, 이동 방향 모두 우리 작전 계획과 일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물었어요. 아라이가 버럭 소리쳤답니다. 버텨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하지만 고이즈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총리님, 철수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외교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우리 잠수함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밀렸습니다. 하지만 30분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시키십시오. 그리고 유감 표명을 준비하세요. 20분 뒤 독도 북서쪽 해역의 소류급 잠수함은 긴급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위기관리센터 스크린에서 타원형 그림자가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향하는 게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목표물 이동 확인. 우리 해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보고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부에 통보하십시오. 일본 측 공식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숙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건 아침 8시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일본 언론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도 인근 자위대 잠수함 포착, 정부 유감 표명 검토,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작전은 실패했고 한국은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조율 미비로 인한 오해가 발생했다는 애매한 유감 표명이었어요. 잠수함이 독도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태도였죠. 하지만 한국과 세계 언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SAR 위성, 동부가 안보판도 바꿨다. 일본 잠수함 완벽 추적, 독자 정찰 능력 입증,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도쿄 자택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방위성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연구원 동료들도 조용했어요. 제가 참관단으로 한국에 갔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한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NHK 시사 프로그램 뉴스워치 9 제작진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국 누리호 발사 현장을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생방송 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현장에서 느낀 솔직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 그리고 이번 잠수함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방위성에서는 분명 조용히 있으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려야 할 시점이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누리호 발사 현장, 김선우 할아버지의 눈물, 항우연 연구원들의 헌신, SAR 위성이 보여준 명확한 증거,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들. 출연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스스로도 놀랐어요. 다음 날 저녁 NHK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방위성 관계자였습니다. 사토 선생님, 지금 출연을 재고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민감한 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타나카 미오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은 한국 누리호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신 사토 류노스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기술력, 조직력,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까지. 앵커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더 중립적인 대답을 예상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0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우연은 작은 연구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본 항우연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진, 최첨단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눈빛이요? 30년을 버텨온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재민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념을 저는 우습게 봤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발사 당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안 되는군. 날씨 운도 없네. 하지만 발사 직전 하늘이 갈라졌고 누리호는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옆자리에 김선우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6.25 피난민이셨죠. 그분은 태극기를 쥐고 우셨습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우주로 간다고 하시면서요.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잠수함 사건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의 SAR 기술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어요.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위성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잠수함이 포착되는 걸 봤습니다. 길이, 속도, 방향, 모든 게 정확했어요. 소류급 잠수함이 맞았습니다. 선생님, 그건 우리 자위대 잠수함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영원한 추격자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고 어떤 면에서는 앞서갔습니다. 저는 이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SAR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실전 배치 수준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늦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올 때 제작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수백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었다. 일본의 수치,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해야죠. 젊은 세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도시였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정희, 제1동포 2세. 일본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한국 이름을 가슴에 간직한 분이었죠. 방송 봤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했어. 고개를 들었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너는 두 나라의 피를 받았단다.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해. 넌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방위성에서는 아마 저를 배제할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공격이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을 그대로 말했으니까요. NHK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방위성에서는 자문위원직 해촉을 통보해왔어요. 현 시점에서 귀하의 자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적인 문구였지만 실질적으론 해고였죠. 연구원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동료들. 회의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순간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연락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지지 메시지, 시민단체의 강연 요청,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태블릿을 건네주셨어요. 국제학부 김소현 교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사토 류노스케 선생님께 선생님의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부에서 우주한 보동아시아 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서울.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건가요? 가거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면 직접 건너가야지. 2월 중순.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참관단이 아니라 혼자였어요. 공항 입국장을 나오자 김소현 교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녀의 웃음은 따뜻했어요. 일본에서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거짓말. 눈빛이 피곤해 보여요. 김 교수는 웃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로 가득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연구동들이 보였고 학생들이 오가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뿐 아니라 일본 유학생들도 보였고
뒤쪽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저를 소개했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사토 류노스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일본의 해양 안보와 정찰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은 늘 반발 늦은 추격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누리호 발사 현장에서 항우연에서 SAR 위성 데이터를 보며 제 확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폭우가 갈라지고 별빛 아래 치솟던 누리호, 태극기를 쥐고 우시던 김선우 할아버지, 파도 위에 드러난 85m의 그림자, 그리고 제 세계관이 무너지던 순간들을요. 한재민 박사님은 30년을 버텼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요. 저는 그 집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봐선 안 됩니다. 물론 경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해야 해요. 우리의 위성 기술은 이제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함께 지구를 지키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졌어요. 재난 감시, 기후 변화 추적, 해양 오염 방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학생도 일본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비난받으셨죠? 괜찮으세요? 한 일본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김소연 교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학생들 표정 보셨죠?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정말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계시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녁 관악산이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수많은 건물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소연 교수가 물었어요. 또 오실 거죠? 네. 다음 학기에도 초청해 주신다면요. 물론이죠. 정기 특강으로 만들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방위성 자문직, 동료들의 신뢰, 보수 진영에서의 입지.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두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누리호가 밤하늘로 치솟던 순간, 김선우 할아버지의 눈물, 한재민 박사의 단단한 눈빛, 이수연 씨가 보여준 위성 영상, 그리고 서울대 강의실에서 터졌던 박수. 이제 시작이야.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였죠.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며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 쉽진 않을 겁니다. 비난도 계속될 거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추격자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제 편견을 깨뜨려준 스승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배움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동해 위를 지나 일본을 향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두 나라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다리처럼 양쪽을 이어주는 그 자리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였죠. 일본 군사 엘리트가 한국을 영원한 추격자로 무시하다가 누리호와 SAR 위성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는 극적인 반전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폐허에서 시작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일본 최정예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해버리는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저력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25 피난민 할아버지가 누리호를 보며 흘리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기적 같은 여정이 한 장면에 응축돼 있었죠. 한국의 위대함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념과 의지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었다면 한국 최고, 아쉬웠다면 한국 사랑해를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더블이었습니다.